오늘은 뭐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들어가면서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베냐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베냐민 사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뭐 이런 것들 조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냐민의 그 역사 개념 혹은 또 베냐민의 소위 그런 그 근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터 베냐민은 뭐 독일 철학자로는 그 요즘 뭐 전부 불란서 철학자가 다 관심의 그런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발터 베냐민만이 독일 그 철학에서 그 관심을 끌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얼마 전에 베냐민의 선집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뭐 이 책이 유일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유일하게 이제 번역된 책이었었는데 근자에 와서 소위 그런 그 파사젠 베르크라고 하는 뭐 영어로는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 독일 그 원어로 그냥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아케이드라는 거하고 또 그 파사주라고 하는 건 참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베르크라고 해서 그 쓰는데 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또 내용이 굉장히 그 우리가 하나의 사유를 좀 심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면 아주 그 뉘앙스에 가까운 차이들이 드러나는데 그 차이가 사실은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쉽게 그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이제 옮길 때 바로 그 뉘앙스가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뭐 원서들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옮길 수 없는 그리고 그 단어 속에 우리가 다른 말로 옮기면 훼손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걸 전문 용어로 하는 이름으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파사저 메르크라고 쓰고 그러는데 영어권에서는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요즘 근자에 들어서 그 방대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 혹은 그 파사젠 베르크까지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베냐민 그 전공자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지금 선집을 이제 발간을 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모든 그런 그 철학이나 아니면 좀 심층적인 그런 그 이해를 요구하는 텍스트들이 다 그렇듯이 사전 그런 그 지식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사실 그걸 텍스트와 전면적으로 그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읽고자 하는 텍스트가 그렇게 그 친절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약 친절하게 뭐 이거는 어디서 나왔고 저건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러저러한 정신사적 배경하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그렇게 글 쓰다가는 뭐 끝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글을 쓰게 되겠죠. 뭐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얘기되었던 것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독자를 굉장히 그런 평가절상하거나 아니면 존중하거나 그 정도의 지식이 있겠지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모든 사유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어느 날 혼자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유들과의 그런 그 좋게 얘기하면 관계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이해한다고 하는 일은 바로 그 텍스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일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콘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텍스트의 어떤 그런 특수성이나 아니면은 고유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번 학기에 베냐민의 뭐 입문 과정인데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라는 걸 그런 개설을 하면서 뭐 한 1년 반전쯤에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입문 과정의 목적은 가능한 한 뭐 좀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그러나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베냐민의 어떤 그런 사유의 궤적을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한번 해보고, 그야말로 이제 파사주를 한번 해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베냐민의 텍스트를 이제 접근할 때 그런 지적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 강의를 열게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을 해야 될 이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냐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강의에도 이제 오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베냐민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제 기본적인 생각이 모든 그런 사유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사적인 그런 측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제 지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유라고 하는 것을 또 재단해내려고 하면 지나치게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독해가 되겠습니다만, 사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 데로부터 이탈하는 데 있죠. 뭐 좋게 얘기하면 초월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건너뛴 건지 아마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얘기를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먼저 잠깐 여쭙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들 이렇게 좀 전공자가 계십니까? 혹시 뭐 논문을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그 베냐민을 언급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왜? 맞습니까? 뭐 하시는 일이 계십니까? 영화 공부하는데. 영화요? 예. 베냐민이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예. 저 잘 몰라가지고. 영화 하시는데 특별히 베냐민 뭐 어떤 점에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화 미학을 듣는데, 강의를 듣는데, 베냐민이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복제시대 예술작품 같은 거 그쪽으로 많이 언급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들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대충 뭐 알지 않나요? 근데 뭐 저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매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좀 그 텍스트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텍스트가 워낙 베냐민에 대해, 베냐민을 얘기하면 의뢰 얘기하고 또 그 안에 뭐 아우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차피 그걸 건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전공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그것만 띄워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베냐민한테서 아우라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베냐민의 전 작품, 전 그런 사유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베리어 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게 다르게 사용되고, 복제시대 예술작품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아우라는 또 조금 좀 그 콘텍스트 내에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아우라인데, 그 아우라만 너무 띄어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이제 그런 폐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우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그 전문 용어인데, 사실 시라버죠. 시라버인데, 그것이 또 베냐민의 텍스트를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다른 단어로 이렇게 변주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전부 아우라, 또 그 중에 하나 이제 같이 얘기되고 있는. 그래서 뭔가 베냐민 사유를 보게 되면 가운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비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언어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가운데. 근데 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시니피에라고 얘기하면, 기호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니피앙들이죠. 이 시니피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전부 이거를 지시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뭐 오늘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바로 그 우리 비의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베냐민 사유의 특성이고, 그게 한편으로는 또 우리를 매혹시키는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와 베냐민의 그런 그 데바테, 그러니까 그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아도르노가 이제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앞으로 쭉 이제 얘기를 해 가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아우라도 사실 이 시니피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우라, 그 다음에 미메시스,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독일 말로 쓰니까 익스피리언스인데 에어파롱, 경험이라는 그런 얘기, 또 소위 그런 개념들, 또 나중에 가게 되면 베냐민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소위 메시아적인 것, 특히 이제 그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독일 말로는 빌트라는 말인데, 이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독일어에 굉장히 익숙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하고 또 베냐민의 변증법적 이미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소위 그러니까 독일어로 빌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불란서에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이마주 혹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아마 이 부분 또 예를 들면은 베냐민이 기호수 논문 자격으로 썼다가 이제 퇴짜를 맞은 그런 바로크 독일 애도극의 기원이라고 할 때 그 기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다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8회에 거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베냐민 그런 특유의 개념들을 이제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것들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중심인데, 이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감을 잡으시게 되면, 베냐민이 저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베냐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대체로만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베냐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터 베냐민은 1892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0이 못 돼서 40대 독일식 나이로 따지면 40대 중반 겨우 넘어서 이제 자살을 했죠. 그죠? 자살을 했습니다. 스페인 국경에서 말 한 마리를 죽이기에 충분한 그런 물핀을 이제 먹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단순히 베냐민의 마지막 불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은 실제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실패를 이제 하고, 그래서 마지막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몇 번 실패하다가 결국 이제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베냐민의 텍스트 아니면 텍스트를 읽어보면, 바로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베냐민의 지적 태도는 자살의 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컨대, 베냐민은 결코 예컨대 메모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케이드 프로젝트 혹은 파사주 베르크를 보게 되면, 그 안으로 투신한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수집한 게 아니라 나중에 수집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제 나오면 그런 얘기 잠깐 얘기 되겠지만, 본인이 그거를 자료로 수집을 했다기보다는 그 자료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메시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대상을 나의 용도에 의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대상화하는 태도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상화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런 지적 태도가 베냐민의 사유 체계 속에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 일종의 자살 태도입니다. 자살 태도. 그래서 좀 우리 철학적 얘기하면 자기의 주체라고 하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그 미메시스적인 이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가 일찍이 얘기했듯이 나중에 아도르노가 베냐민에 대해서 꽤 긴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베냐민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 위대함을 자기를 역사의 운동장으로 제공한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냐민은 자기를 평생 동안 문해 이론가라도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야 지금 예컨대 독일의 노베르트 볼치 같은 사람들이 매체 이론가로서의 어떤 그런 베냐민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냐민은 평생 자기를 사실은 문예 비평가와 그 다음에 역사학자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학자, 물론 유물론적 역사학자, 사적 유물론자인데 역사학자로서 이제 자기를 했는데, 바로 이 역사학자가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베냐민은 아도르노가 베냐민이 자기를 역사의 운동장으로 제공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줘버렸다는 거죠, 그죠? 자기를 줘버린 겁니다. 베냐민은 역사학자로서의 베냐민은 역사를 다룬 사람이 아니라 역사에게 자기를 줘버린 사람입니다.